한번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20명을 한꺼번에 사형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시체를 그대로 며칠 동안 걸어놔요. 그러니까 이 시내 한복판에 이 교수대가 있고 20구의 시체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 야, 저게 도대체 뭘까? 이런 거를 보고도 무심하면 이건 지식인이 아닌 거죠. 사실 저 사람들이 원래 그냥 자기 고향에 있었다면은 잘 살아갔을 그런 순진무구한 그런 농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땅 잃고 그러다가 몰려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렇게 시체가 돼서 저기 걸려 있다. 이 지옥 같은 세상,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반성을 하게 된 거겠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저 사람들이 도둑이 아니라 도둑을 만들어 놓고 처형한 거다. 이런 거 해결된 어떤 그런 세상이 불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이제 이 유토피아가 나온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이 모든 잘못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토마스 모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탐욕과 자만이다. 당신이 부자라면 지금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그런데 왜 더 많은 것을 갖고 그러겠다고 그 불쌍한 농민들까지 내쫓으면서 그런 거냐. 탐욕. 또 그렇게 해서 더 부자가 되고 하는 게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5끼 먹고 10끼 먹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이런 그 자만, 탐욕과 자만, 이런 것이 이 불행을 가져온 어떤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원인은 여기에 있다. 탐욕과 화폐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없애면 된다로 이제 논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화폐를 없애고 사적 소유를 폐지하자. 우리 다 같이 나눠 갖자는 거예요. 폭탄선언이죠, 말하자면. 돈, 이게 사람을 불행하게 하니까 화폐제를 없앱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현실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한 데는 아무 데에도 없는 나라, 유토피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두 덕을 수강하면서도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눠 갖고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살아가며 또 이런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법도 별로 필요 없다. 아주 소수의 법만 가지고도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조금 더 토마스 모어가 이야기하는 말을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회가 꿈꾸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곳. 그렇다면 행복하다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쾌락이다. 그게 달성되는 곳이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쾌락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쾌락이 있고 큰 쾌락이 있다. 그런데 작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큰 쾌락을 저해한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작은 쾌락이 큰 쾌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쾌락이 큰 쾌락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고통이 뒤따르는 쾌락을 피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기준이다. 유토피아인들은 행복이 모든 종류의 쾌락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정직한 쾌락 속에서만 발견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덕 자체가 우리의 본성을 그런 종류의 쾌락으로, 즉 지극한 선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쾌락은 뭐냐? 몇 가지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쾌락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적 쾌락, 하나는 정신적 쾌락. 또 육체적 쾌락도 또 이렇게 나누죠. 육체적 쾌락은 저급한, 오래가고 이게 핵심적이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필수적인 거죠.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정신적 쾌락인데 이게 진정한 쾌락이라는 거예요. 지식, 진리에 대한 관조로부터 오는 즐거움, 또는 잘 보낸 한평생을 되돌아볼 때의 만족이나 장래의 행복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희망.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쉽게 말해서 정신적 쾌락이 진짜 쾌락이다. 이것까지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그 기초적이고 저급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그 핵심적인 그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6시간 노동을 하자. 토마스 모어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 진정한 행복의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이 다음 거를 이제 확보를 해야 돼요. 하루에 6시간 노동을 한다는 게 그 자체로도 뭐 생산을 해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6시간 일하고 남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땐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덕성, 지식, 신에 대한 참배, 고상한 활동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남는 시간, 여유 시간.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나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집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모두 동의하고 모두 다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 이거 진짜일까? 진심일까? 만약에 이 논리를 그대로 쫓아가면 유토피아는 이상향이고 언젠가 여기서 달성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지 어쨌든 저기 좋은 곳이다.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상한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토마스 모어가 말하자면 이제 글 쓰다 보면 자기 스스로 모순되게 이렇게 글을 쓰는 어떤 그런 글쓰기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을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일부러 이런 모순을 중간중간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이 가끔가다 중간중간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극단적 정의는 부정이다. 그거는 불의다, 불의. 극단적으로 어떤 정의를 구현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게 유토피아 이 작품 전체의 주제인 것 같아요. 정의로 와야 된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하면 그게 다시 더 험한 불의가 된다. 그거를 중간중간 여러 장치를 넣어서 이걸 계속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결말, 책의 끝까지 쭉 다 읽어 나가죠. 이제 일부 끝에서 작중의 모어죠. 작중 모어가 히슬로다이우스한테 당신이 좋은 나라를 보고 왔다니까 일단 그러면 그 나라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2부는 이제 이 히슬로다이우스가 쭉 설명을 해요. 이 나라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도시는 어떻고 집은 어떻고 뭐 쭉 설명을 다 해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작중 모어가 다시 등장하죠. 그래서 당신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뭐 이럴 것 같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죠. 최종 코멘트를 하죠. 그 최종 코멘트가 이건 정말 사람 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껏 길게 얘기를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듣고 나서는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훌륭한 나라네요. 저희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파엘 씨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가 설명한 유토피아의 관습과 법 가운데 적지 않은 것들이 아주 부조리하게 보였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큰 반감을 가진 것은 체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과 화폐 없는 경제였다. 사적 소유, 화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라고 자기가 처음에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없어진 유토피아를 쭉 그려놓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사적 소유가 없는 그런 공동체, 화폐 없는 경제 이거 나는 동의 못한다. 끝판에 가서 끝판 뒤집기라는 거죠. 끝판 뒤집기 싹 모든 거를 다 부정을 해요. 그것도 뭐 그냥 딴 걸 부정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겠는데 핵심, 자기가 말했던 핵심을 자기가 가서 뒤집습니다. 이 책 왜 썼대요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이 히슬로다이우스하고 작중 모어가 둘 다 모어예요. 진짜 모어. 자기의 분신을 두 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세팅을 해놓고 허구, 픽션의 그런 거를 만들어서 내가 이런 소유 없애고 화폐 없애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현실 문제 이렇게 심각한데? 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 그게 가능해? 라고 하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둘을 집어넣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쭉 사고 실험을 해본 거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유토피아 작품들이 나왔는데 모어와 함께 한번 좀 같이 논의를 해보고 싶은 작품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새로운 어틀란티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약 100년 정도 좀 지났을 때 나온 작품인데 또 다른 유토피아 기획으로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고 최초의 과학 유토피아예요. 그런데 모어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욕망 억제의 유토피아입니다. 인간이 욕망에 휘둘려서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눌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은 왜? 인간의 본성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충족시켜 주는 게 맞는 거다. 스토리는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짧고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태평양을 항해하던 배가 조난을 당해서 벤살렘이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 섬은 신의 어떤 은총을 받아가지고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다. 솔로몬 하우스, 솔로몬 혹은 살로몬이라고 하는 이 과학 아카데미가 최고 기관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 아카데미 사람들에게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하는 거를 잘 전해 듣는다라고 하는 게 이 스토리의 전부예요. 어떤 거 연구하냐? 한 번 먹고 나면 한 번 먹으면 이제 굉장히 오래 지탱하는 그런 식료품, 이런 비단염, 이런 직물들, 또 유럽보다 훨씬 이 성능이 좋은 대포, 바닷속으로 잠수할 수 있는 배, 굉장히 많은 게 나오는데 이게 400년 전의 상상력인데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막 성장해 나가는 유럽 사회, 과학혁명을 겪고 있는 그때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자본주의로의 발전해가는 그 사회에서 나옴직한 그런 상상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인공 강우, 질병치료, 과실수 개선, 새로운 종 창조. 그래서 이 목적이 자연을 연구하고 개선한다. 하느님이 크리에이션을 했는데 인간이 거기에 더 무엇인가를 더해서 리크리에이션 하는 거다. 신의 창조를 돕는 인간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데 이거 보면은 분명히 오늘날의 그 클로닝, 종 창조하는 이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이 새로운 아담을 만드는 거다. 원래 타락 이전의 그 아담의 능력을 되찾아주는 그 노력을 하는 거다죠. 오리지널 퍼펙션, 원래의 완성 상태, 그거로 돌아가는 거를 도와주는 것이 과학기술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새로운 에덴 동산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베이컨은 그 기독교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믿음과 이성이 상취되지 않고 사실은 서로 소통하는, 적어도 베이컨까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적어도가 아니라 한참 동안 더 그랬겠죠. 그러나 이제 과학과 이성 그랬을 때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과학 기술의 그 성격 자체가 이제는 그 이전의 종교성 같은 것과에서부터 조금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인간 자신이 아예 진짜 의미의 신처럼, 최근에 히트친 그 책이 뭐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마지막 결론이 인간이 신처럼 되려고 하고 있고 실제 그 방향으로 갈 거다. 지금 과학의 방향이 인간이 지적 설계를 하고 있고 자기 몸을 그렇게 바꾸고 있고 여기 지능, 뇌 같은 거 바깥에 꺼내서 더 폭발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한다. 우리 자신도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2050년, 2100년 이렇게 되면은 다른 종으로 가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번 이제 이런 거를 놓고 근과거, 근미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산업혁명이 있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럽니다만 2차와 3차는 뭐죠? 2차가 아마 전기 1890년대 그리고 3차가 컴퓨터 이런 거죠.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는데 4차 산업혁명은 아마 2차, 3차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닥쳤던 인구 문제, 무슨 자원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200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해오면서 이게 차이가 벌어지긴 했지만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지금 원래의 문제, 인구 문제와 자원 문제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다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100억까지 증가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자원 문제는 단순히 석탄이 더 있네, 석유가 있네, 없네 그 차원이 아니라 지구 환경 자체가 악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다시 닥치는 거예요. 다시 닥쳤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할 텐데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4차 산업혁명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1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근육을 대신하는 기계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건 이제 우리의 뇌를 대신하는 기계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이제 성장, 발전을 시작하면 기계적인 성장이라는 그 특성상 엄청나게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 300명의 지혜 이거를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갈 거냐. 그 힘이 부익부 빈익빈 선진국 후진국 이거를 갈라놓으면은 이제는 부유하고 스마트한 지배층, 가난하고 아둔한 어떤 피지배층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디스토피아일 것 같아요. 이 과학기술이 디스토피아로 인도하는 거냐, 유토피아로 가져가는 거냐, 에덴 동산이 올 거냐, 아마겟돈이 올 것이냐, 이거 이제 결국 이 새로운 힘을 통제할 지혜가 있는 거냐, 혹은 또 좀 약간 우리 오늘 이야기했던 그 가락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면은 인간이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는 그것과 인간을 충족시켜주는 그 힘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과 이 둘 사이의 어떤 지혜로운 균형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좀 뻔한 답입니다만 사실 뻔한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을 내서 밥 먹으며 더 깊은 의견을 나누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냥 너무 단순하게 이러지 않나? 우려만 하고 만다든지 생각하지 말자 이러면 안 되고 계속 이야기를 하자.